인류가 지금까지 개발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발명품들을 생각해보세요.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1400년대 중반에 발명한 인쇄기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책을 더 빠르게 인쇄할 수 있게 되면서 아이디어와 새로운 사상들이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고, 그 영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이전에는 대부분 라틴어로만 제공되어 배운 사제가 번역하고 해석해야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이 널리 인쇄된 것은 종교개혁을 이끈 요인 중 하나입니다. 혹은 좀 더 근본적인 발명품을 원하신다면, 인류가 이룩한 거의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발명품을 꼽자면 분명히 바퀴의 발명이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처음 바퀴를 발명했는지는 알 수 없고, 특히 누가 기본적인 바퀴 디자인을 평평한 표면, 예를 들어 수레에 안정적으로 고정시켰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농업과 무역을 영원히 혁신시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떠올렸든 아마 제트 엔진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 사실 이 에피소드를 클릭하셨으니 제트 엔진을 떠올렸을 수도 있겠네요. 제목을 보셨으니까요. 하지만 그 외에도 보세요. 설령 발명품을 더 현대적인 맥락으로 한정하더라도 제트 엔진이 바로 떠오르진 않습니다. 인터넷은 인류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혁신이었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세상을 연결시켜 주었죠. 백신신과 같은 의학적 발전은 수십억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보건기구는 매년 300만 명의 생명이 백신 접종으로 구해진다고 추정합니다. 그래도 제트 엔진은 단순히 교통 속도를 편리하게 높여준 것 이상의 일을 인류를 위해 해냈습니다. 이 엔진과 그 발명가 프랭크 휘틀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영웅들입니다. 현대항공뿐만 아니라 인간의 발명 전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시죠. 프랭크 휘틀의 어린 시절. 프랭크 휘틀은 1907년 코번트리에서 영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반드시 그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 중 하나를 발명할 운명이었던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범한 학생들에 비해 몇 가지 이점이 있었습니다. 프랭크의 아버지는 가난하게 자랐고 11살 때 랭커셔의 방직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었지만 결국 숙련된 기계 엔지니어가 되었고 공학회사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프랭크는 아버지를 도우며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어린 시절부터 공학과 기계에 대한 중요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학생 시절 그의 선생님들은 그를 다소 게으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그가 지역 도서관에서 자주 자습을 하며 항공에 대한 사랑을 키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모형 비행기를 만드는 것을 취미로 삼았던 어린 프랭크 휘틀은 언젠가 영국 공군 입대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영국 왕립공군이죠. 지원 자격이 되자 프랭크는 견습생으로 지원했지만 체구가 작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단 3개월 후 집중적인 체력 단련과 급격한 성장 덕분에 프랭크는 키가 3인치나 크고 체중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공군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이전의 거절이 이번 지원서도 무시하게 만든 것 같다고 생각한 프랭크는 다시 한번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실을 약간 꾸미고 처음 지원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 방법이 통했고 그는 곧 영국 왕립공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1923년 16살의 프랭크 휘틀은 영국 왕립공군의 신병으로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1926년에는 프랭크는 상관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장교 후보생 자격을 얻어 조종사와 장교로 훈련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소 무모한 비행사로 명성을 얻었고 엔진 고장으로 가까스로 살아남거나 안개 낀 날 나무에 비행기가 충돌해 완전히 파손되는 사고도 겪었습니다. 프랭크는 또한 자신의 유명한 발명으로 이어질 연구를 시작했는데 장거리 고속 항공기는 더 높은 고도에서 비행해야만 실현될 수 있으며 그곳에서는 자연스럽게 공기 저항이 훨씬 낮아진다는 논지를 담은 논문을 썼습니다. 불과 2년 후 젊은 후보생이었던 프랭크는 정식 공군 소위가 되어 본격적인 임무에 배치되었습니다. 그의 비행일지에 교관이 남긴 마지막 평가는 관중에게 보여주려는 경향이 있고 너무 낮게 비행한다 였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프랭크는 중앙비행학교에 합류해 임무를 마친 후 교관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프랭크는 후보생 시절에 썼던 논문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초기 시도들. 이제 휘틀은 추진제트를 만들기 위해 프로펠러 대신 터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프랭크의 발전하던 이론에서 가능성을 본 항공성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자신의 생각을 부처에 발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프랭크는 설계도와 계산을 철저히 준비해왔지만 그의 새로운 비행기 설계는 놀라울 만큼 단순한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것을 만들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항공선은 그의 설계가 일종의 가스 터빈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높은 온도와 높은 응력을 견딜 수 있는 소재가 존재하지 않아 실용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항공성은 휘틀의 설계를 거절했지만 그들은 A. 그리피스 박사가 이끄는 연구소에서 프로펠러를 구동할 수 있는 터빈 개발 프로젝트에는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 아직 프랭크의 이론을 입증할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항공성은 필요한 혁신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프랭크는 자신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비행학교의 한 강사가 그가 특허를 신청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 특허는 1930년 1월 16일에 출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허는 이후 특허청의 1932년 발행본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프랭크는 1934년에 특허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특허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연구는 사실상 공개 도메인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허청을 통한 광범위한 배포 덕분에 다른 야심찬 이들이 프랭크의 독창적인 설계에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특허가 있든 없든 독일 역시 자체 제트 엔진 기술 개발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터보 제트 개념은 이미 독일이 연구 중이던 로켓과 함께 개발 중인 항공 추진 방식에 추가되었습니다. 펄스 제트, 터보 프롭, 덕티드 펜 제트, 그리고 램 제트까지. 하지만 그의 연구가 정체되는 와중에도 프랑크는 비행 교관과 시험 비행사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의 임무 중에는 태역 항공기를 의도적으로 바다에 보내는 일과 수상기용 새로운 캐타펄트 개발을 시험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영을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사람에게는 꽤 위험한 일이었죠. 정식 임관 장교에게 기대되는 대로 휘틀은 전문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휘틀은 RAF 헨노에서 장교공학 과정을 수강했는데 그곳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습니다. 2년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18개월 만에 마쳤고 모든 시험에서 무려 98%라는 놀라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RAF는 그를 케임브리지로 추가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영국의 하버드라고요? 누가 이런 말을 쓴 거죠? 하버드는 미국의 케임브리지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또다시 3년 과정을 2년 만에 마치고 퍼스트를 받았습니다. 어브 퍼스트는 영국에서 A에 해당하는 성적입니다. 미국의 A와 같다고 보면 되겠죠? A 맞나요? 뭐 그건 중요하지 않네요. 제 영국식 말투가 드러나네요. 하지만 학업을 뛰어나게 해낸 것이 이 시기 프랭크에게 일어난 가장 흥미로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1935년 5월 프랭크는 그의 발명가로서의 열정을 되살릴 편지를 받게 됩니다. 가까운 친구이자 크레넬 동기였던 로프 더들리 윌리엄스가 프랭크에게 프랭크의 설계를 위해 민간 자본을 통해 개발 자금을 모으자는 제안을 편지로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또 다른 친구인 제임스 콜링우드 버데틴달과 힘을 합쳤고 OT 팔콘 파트너스라는 투자은행 회사의 지원을 받아 파워제트 리미티드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회사는 결국 1936년 3월에 제트 엔진을 발명하게 됩니다. 제트 엔진의 발명. 프랭크 휘틀의 항공 추진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꿈은 비유적으로 말해 이제 막 이륙하는 듯 보였지만 파워제트의 초기 운영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프랭크 휘틀은 영국 왕립공군 현역 장교였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그의 지분과 투자할 수 있는 시간 모두 심각하게 제한되었습니다. 파워제트에 대한 그의 지분 중 25%는 국가 귀속분으로 할당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는 명예수석 엔지니어로 일할 수는 있었지만 근무 외 시간에만 일할 수 있었고 그마저도 주당 6시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작동하는 터빈 엔진이라는 전체 개념의 설계자인 프랭크 휘틀에게 프랭크 휘틀이 자신의 발명품의 생산과 설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면서 진전이 심각하게 저해되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설계는 당시의 최신 슈퍼차저보다 2배의 압력에서 10배나 더 많은 공기를 이동시킬 수 있는 압축기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연소실은 1920년대의 어떤 보일러보다 훨씬 더 높은 연소 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교적 컴팩트해야 하고 압축기를 구동할 수 있는 충분한 마력이 필요했습니다. 기술이 아직 개발 중이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 많은 계약업체도 부족했습니다. 그의 천재성에도 불구하고 프랭크 휘틀과 그의 팀은 혁명적인 제트 엔진 전체를 처음부터 혼자 힘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파워제트는 브리티시 톰슨, 휴스턴 컴퍼니에 엔진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설계 도면을 제공하고 해당 개발을 위한 적합한 시험 장소를 찾는 주문을 했습니다. BTH는 산업용 터빈과 압축기를 공급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조차도 그 작업을 수행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휘틀은 그들의 첫 번째 설계를 거부하고 자신의 설계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BTH는 결국 파워제트를 그들이 사용하던 시설에서 내보내고 버려진 공장으로 이전시켰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프랭크 휘틀의 혁신적인 제트 엔진 설계가 개발 지옥에 빠지면서 모두 서로 얽혀버렸습니다. 비록 그들은 어느 정도 작동하는 엔진을 만들 수 있었지만 각 엔진 제작마다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공기역학적 문제가 드러나고 이는 대개 설계상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휘틀은 여러 차례 직접 나서서 BTH의 설계 작업을 수정했고 단지 대학원생에 불과한 그가 수년간 실무 경험을 쌓은 업계 전문가들보다 더 발전된 설계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불만이 관계를 악화시켰습니다. 프랭크 휘틀의 건강이 악화된 것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느린 진전과 좌절의 시기는 휘틀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그는 이 시기에 하루에 담배 3갑을 피우기 시작했으며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불안, 습진 등 수많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심계항진까지 겪었습니다. 하루 16시간에 달하는 혹독한 근무를 버티기 위해 프랭크는 낮에는 벤제드린을 복용했고 밤에는 수면제나 다른 진정제를 먹으며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충격적이네요. 이 시기에 그는 욱하는 성미를 갖게 되었고 전반적으로 신경질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경질적인 태도는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파워제트가 설립된 첫 2년 동안
파워제트는 자금 부족이나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항공부의 불만 때문에 끊임없이 해체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간신히 자금과 끈기 그리고 창의력을 발휘해 해체되기 전에 겨우 작동하는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1939년 6월 30일 파워제트는 항공부 과학연구국장 앞에서 최신 엔진의 시험 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설계 속도의 94%로 20분간 비행했습니다. 이것이 마침내 국장에게 휘틀의 프로젝트가 가치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다음 해 3월 아서 윌리엄 테더 공군 원수는 프랭크의 발명을 전쟁 승리의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정하고 그에 걸맞은 지원을 프로젝트에 제공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불과 1년 전 발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칭호는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개발 초기 단계에서 영국 정부가 이 프로젝트에 신뢰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은 실제로 영국보다 제트 개발에서 앞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휘틀의 성공적인 개념 증명 덕분에 이 섬나라는 전쟁 중 적국과의 격차를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공적인 시험 시연이 있은 지 한 달 만에 항공성은 1942년에 생산될 3,000대의 엔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휘틀은 공군 중령으로 승진했고 파워제트의 직원 수도 거의 3배로 늘어났습니다. 1940년 가을까지 25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쟁 누력. 그래서 시간과의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엔진 설계의 결함을 바로잡는 것뿐만 아니라 하지만 독일의 전쟁 기계보다 앞서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독일 역시 제트 엔진과 같은 전투의 판도를 바꿀 무기를 완성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으니까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무거운 부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프랭크 휘틀은 1941년에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내 어깨에 놓인 책임은 정말로 막중하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에 직면해 있다. 강력한 무기를 영국 왕립공군의 손에 쥐어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제때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헛된 희망을 풍기하고 행동을 촉발해 영국 왕립공군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수백 대의 비행기를 잃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받았던 압박감에도 불구하고 파워제트는 실제로 확실한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프랭크가 설계하고 개선한 엔진으로 구동되는 항공기는 이제 고도 25,000피트에서 시속 370마일의 속도에 도달하며 슈퍼마린 스핏파이어 전투기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 당시 실제 전투에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휘틀은 엔진 설계를 계속 개선했으며 이번에는 저속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휘틀은 자신의 설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나는 제트의 속도를 낮추고 싶었다. 즉, 적은 질량의 고속 제트를 많은 질량의 저속 제트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한 명백한 방법은 추가 터빈을 사용해 제트에서 에너지를 추출하고 이 에너지를 저압 압축기나 팬을 구동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팬은 제트 엔진 자체보다 훨씬 더 많은 공기를 빨아들여 이 추가된 공기를 차가운 제트로 뒤쪽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 완전한 시스템을 터보팬이라고 부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영국이 자국과 동맹국을 추축국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흘린 피해의 양만 봐도 군사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분명해졌습니다. 전쟁 노력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프랭크 휘틀은 항공기 생산부 장관 스테퍼드 크립스에게 모든 제트 생산과 개발을 국유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업계의 자연스러운 전환점이 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항공기 개발에 참여한 많은 회사들이 명목상으로는 민간 기업이었지만 이들은 유망한 프로젝트에 대해 재정적 지원과 기타 여러 지원을 받으며 영국 군대와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대출, 계약, 비용, 수익이 얽혀 있어 이를 분리해내기는 어렵지만 국유화라는 해결책의 요점은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게 하고 모두가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수익 잠재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프랭크 휘틀 자신도 그 후자에 속했지만 전쟁에 기여하고 업계 동료들이 비용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파워제트의 지분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크립스 역시 실제로 휘틀의 제안과 비슷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고 결국 영국 정부가 파워제트만 국유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최초 제안은 회사를 10만 파운드에 사들이겠다는 것이었는데 프랭크 휘틀은 이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5,000 파운드로 약간 상향된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설득당했습니다. 그의 파트너인 윌리엄스와 팅글링은 회사 지분에 대해 각각 $800를 받게 되었습니다. 휘틀은 회사에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대가로 단지 1만 파운드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공산업을 영원히 바꿀 회사를 창립하고 운영했으며 그 핵심적인 지적 원동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1만 파운드는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제트 엔진을 발명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프랭크 휘틀의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는 신경쇠약으로부터 회복하는데 6개월을 보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두 번째 신경쇠약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휘틀이 1946년에 파워제트에서 사임하기로 결정한 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한편 파워제트와 영국 산업 전반은 계속해서 제트 엔진을 개선했고 앞으로 있을 전쟁에서 휘틀의 설계를 바탕으로 한 항공기를 실전에 투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실전 배치가 가능한 제트 엔진 항공기를 배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휘틀의 설계를 신뢰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도 자금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나치 독일이 1944년 중반에 메서슈미트 Me-262로 최초로 실전에서 제트 엔진 항공기를 배치했습니다. 메서슈미트는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어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최대 542대의 연합군 항공기를 격추했고 어쩌면 그보다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연합군에게는 나치 독일은 이 항공기가 배치될 즈음에는 이미 매우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연료 공급에 대한 폭격으로 인해 이 비행기들은 잦은 공격이나 심지어 훈련조차 할 연료가 부족했습니다. 독일의 전쟁 수행 체제는 또한 더 쉽게 생산할 수 있는 무기 제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메서슈미트 262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비행기였고 여전히 신뢰성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 말기에는 거의 생산되지 않았으며 생산된 것들도 전쟁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추축국의 패배였죠. 당신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전쟁 이후의 삶. 전쟁 직후 몇 년은 프랑크에게 생산적인 시기였습니다. 1946년 그는 엔진 설계 및 생산에 관한 기술 고문으로 임명되어 항공 보급 담당관에게 조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미국 공로 훈장 커맨더 훈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중순 프랑크는 마침내 그가 영국을 위해 해낸 위대한 공로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트 엔진을 발명한 공로로 그는 발명가에 대한 왕립포상위원회로부터 10만 파운드의 상금을 받았고 불과 2달 후에는 대영 제국 기사단 사령관 나이트 커맨더 오브 더 브리티시 엠파이어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틀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문제는 계속 그를 괴롭혔습니다. 1948년 여름쯤 진행된 강연 투어 중에 프랑크는 다시 한번 신경쇠약을 겪었고 결국 이 일로 인해 그는 대령 계급으로 공군에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이후 프랑크는 제트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집필하게 됩니다. 개척자의 이야기라는 부제를 붙인 자서전을 썼지만 은퇴한 사람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프랑크는 1953년에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민간 기업이자 대형 가스회사인 쉘에서 근무하게 되었죠. 기계공학 전문가로서 프랑크는 터빈 엔진 개발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기술을 시추 분야에 적용했습니다. 프랑크는 시추 중에 시추공에 주입되는 윤활 모드로 구동되는 터빈을 이용해 작동하는 새로운 자가 동력식 드릴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보통 석유 시추는 여러 개의 강철 파이프를 연결하고 지상에서 파이프를 회전시켜 커팅에 대해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프랑크 휘틀의 설계는 드릴과 헤드프레임 사이에 강한 기계적 연결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덕분에 훨씬 가벼운 파이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훨씬 나중에 프랑크 휘틀은 독일의 제트 엔진 발명가 한스 폰 오하인과 알게 되었습니다. 한스 폰 오하인의 설계는 최초로 전투 임무에 투입된 제트 엔진이었습니다. 처음에 프랑크 휘틀은 한스 폰 오하인이 자신의 특허가 만료된 후에야 설계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 그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결국 두 사람이 실제로 동시에 그리고 독립적으로 제트 엔진을 개발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고 심지어 함께 강연 투어도 다녔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한 대화에서 한스 폰 오하인은 프랑크 휘틀이 자신보다 개발에서 앞서 있었지만 단지 자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스 폰 오하인은 영국이 제트 엔진 기술을 더 빨리 개발했다면 2차 세계대전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금을 받았다면 우리보다 6년은 앞섰을 겁니다. 만약 히틀러나 göring이 영국에 시속 500마일로 나는 작은 실험기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그리고 그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2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용 끝. 프랭크 휘틀은 1996년 89세의 나이로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하여 아이작 뉴턴 경, 찰스 다윈 등 다른 발명과 발견의 거장들과 함께 두는 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해는 알레이프 크레늘의 세인트 마이클 교회에 안치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전쟁 무기를 넘어선 제트 엔진의 영향력. 이제 제트 엔진이 현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항공기의 비행 속도가 향상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 속도와 신뢰성은 전 세계의 산업과 여러 분야의 파급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사실 리버티 대학교의 박사 논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용하자면 이 논문은 제트 엔진 기술의 도입이 항공산업과 군사 및 민간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 인용문의 질문에 대한 부수적인 내용은 제트 엔진 기술이 항공기의 도입만큼이나 항공의 성장과 영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전제입니다. 이것은 어떤 비행 수단이나 추진 방식의 중요성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트 엔진과 그것이 가져온 성능 향상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항공 산업은 지금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인용 끝. 제트 엔진을 장착한 상업 비행의 이점은 상당했고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가 가라앉아 곧바로 그 장점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브리티시 오버시즈 에어크래프트 코퍼레이션, 즉 현재 브리티시 에어웨이즈의 전신인 회사가 1952년에 최초의 여객 제트기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그 전에도 단발선 비행은 있었지만 드 하빌랜드, DH-106 코멧은 런던에서 요하네스버그까지 로마, 베이루트에 들르며 비행했습니다. 하르툼, 테베, 그리고 리빙스턴을 경유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시속 480마일로 비행했는데 이는 오늘날 상업 비행기의 평균 속도인 시속 600마일보다는 약간 느린 속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펠러 여객기 중 하나인 더글라스 DC-3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DC-3는 시속 180마일로 비행했습니다. 제트 엔진은 단순히 속도만 제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트기는 편안함도 제공했습니다. 제트기는 진동이 적고 소음도 덜해서 승객들이 비교적 편안하게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트 엔진은 속도, 효율성, 편안함, 안전성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프로펠러 항공기와 피스톤 엔진을 능가했습니다. 제트 엔진은 각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해서 논쟁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더 큰 질문은 이러한 발전이 항공산업과 인류 사회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제트 엔진의 발명은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군사적으로 제트 엔진의 도입은 분명히 혁명적이었습니다. 제트 추진 항공기는 이전 항공기들과 같은 종류의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해낼 수 있는 범위와 규모가 너무 극적으로 증가해서 제트 엔진 이전과 이후의 시대는 서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두 폭격기를 비교해 봅시다. 프로펠러 폭격기인 B-29는 약 2만 파운드의 탑재량을 실을 수 있었던 반면 제트 추진 폭격기인 B-52는 거의 7만 파운드를 실을 수 있었습니다. 2배의 속도로 비행하면서도 승무원은 3분의 1만 필요했고 항속거리는 B-29의 거의 2배에 달했습니다. 물론 항속거리가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트 추진의 등장으로 이제 대형 급유기가 제트기 편대와 함께 비행할 수 있게 되었고 공중에서 연료를 보급받을 수 있게 되어 충분한 규모의 군대라면 전 세계 어디든 거의 즉각적으로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군대들은 상황이 변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군사 지출 예산 보고서를 살펴보면 항공 부문의 국방 예산 비중이 다른 부문에 비해 증가했으며 이는 항공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미국 군대의 항공 부문 예산에 해군의 항공전력 관련 예산까지 합치면 항공 분야는 적어도 1963년부터 1990년까지 군사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및 상업 분야에 미친 영향은 훨씬 더 두드러졌을지도 모릅니다. 민간 항공 여행, 처음에는 제트 엔진이 천천히 프로펠러 비행기를 대체하면서 증가 속도가 느렸지만 제트 엔진이 완전히 이전 기술을 대체하자 민간 항공 여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용이 계속 증가하여 연간 약 45억 명 이 항공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항공 여행의 속도, 크기, 그리고 상대적인 편안함에 대한 혁신은 비행 가격의 대폭적인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중산층 가정이 국제 항공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70년 전만 해도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 다양하고 저렴한 휴가가 좋은 보너스이긴 하지만 인력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970년대 초에는 미국인의 거의 절반이 비행기를 탔으며 그중 절반은 업무와 관련된 여행이었습니다. 확장되는 상업항공 산업이 만들어낸 상호 연결성 덕분에 근로자들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전국적으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을 서로 연결하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항공 노선망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을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계는 급격하게 좁아졌고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세계화의 흐름에 기여했습니다. 물론 세계화에는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부유한 나라의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기업들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가난한 나라로 공장을 이전할 때 피해를 본다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촘촘해진 무역 네트워크는 의도치 않았지만 긍정적인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서로 전쟁을 벌이는 것이 나쁜 투자라는 인식이 생긴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시대에는 국가들이 주로 자급자족을 추구했습니다. 사실 레벤스라움이라는 개념도 즉 독일 민족을 위한 생활권이라는 개념은 나치 독일이 유럽을 빠르게 정복한 핵심적인 근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제트 엔진이 등장한 이후 국가들은 서로 훨씬 더 밀접하게 얽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곧 당신의 곡물을 모두 사주는 나라와의 무역이 끊기는 것을 의미할 수 있었고 또는 당신의 은행 신용이 동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습니다. 유럽연합, 유엔과 같은 시스템은 나토는 이러한 사실을 더욱 굳건히 했고 이것이 1940년대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까지 유럽에서 대규모 육상전이 일어나지 않은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트 엔진이 1960년대 시민권 운동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하는 것은 부정확하겠지만 항공여행은 분명히 운동가들이 활용한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예를 들어 마틴 루터킹 주니어는 1959년에 인도로 날아가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저항 철학을 연구했습니다. 이 철학은 영국을 인도 아대륙에서 몰아내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만약 마틴 루터킹 주니어가 항해나 제트 엔진이 대체한 훨씬 느리고 훨씬 더 위험하며 훨씬 더 불쾌한 프로펠러 항공기만이 유일한 선택지였다면 그가 과연 이 긴 여정을 떠났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60년대 분리정책과 인종차별에 맞선 대규모 시위가 한창이던 격동의 시기 동안 틴 목사는 전국을 누비며 사람들에게 연설하고 흑인 미국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맞서 싸울 것을 독려했습니다. 그는 주로 이스턴 항공을 이용했는데 이 항공사는 애틀란타와 같은 남부의 여러 도시를 연결했습니다. 버밍엄, 멤피스, 마이애미, 그리고 뉴올리언스 등 모두가 이 운동을 위한 조직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다시 말해 제트 엔진이 시민권 운동을 가능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더 빠르고 자유로운 아이디어의 흐름을 촉진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제트 엔진의 발명은 이 영상에 처음에 언급했던 바퀴, 인쇄기, 인터넷과 같은 혁신적인 발명품들만큼 명확하고 혁명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제트 엔진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군사 전투와 항공 여행을 혁신하고
자유로운 아이디어와 자본의 교류를 촉진하는 등 제트 엔진은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인류의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그 공로는 거의 직접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역대 가장 과소평가된 발명품에 대해 프랭크 위틀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